5년째 겨울이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하얀 눈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색채를 지워버린 순백의 고요함 속에서 박민혁은 아내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검은색 코트 위로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가루가 바람에 흩날려 내려앉았다. 매년 돌아오는 이날은 그에게 주어진 형벌과도 같았다. 1000명 그룹의 냉혹한 총수로 살아가는 일, 연중 오직 단 하루. 그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무너진 심장을 마주했다. 아내 서지은, 그의 세상이었고 그의 유일한 봄이었던 여자.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시간은 이 차가운 겨울에 영원히 멈춰버렸다. 그는 장갑을 벗고 차가운 비석 위를 손으로 쓸었다. 사랑하는 아내 서지은, 이곳에 잠들다. 그 아래 새겨진 아내의 웃는 얼굴은 5년의 세월에도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그 미소는 그의 잿빛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색깔이었다. 그는 말없이 품 안에서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왔어, 지은아, 춥지?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춥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메말라 있었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너무 깊어져 눈물샘마저 얼어붙게 만든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그렇게 한참을 서서 침묵으로 아내와 대화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고요한 세계를 깨뜨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사박, 사박. 작은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른 아침, 이 외딴 묘역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경계심을 품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2명의 작은 아이였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누가 봐도 쌍둥이임이 분명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낡았지만 깨끗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추위의 2 뺨은 사과처럼 빨갛게 얼어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에는 들에서 꺾은 것이 분명한 작은 겨울꽃이 한 송이씩 들려 있었다. 민혁은 순간 당황했다. 아이들은 길을 잃은 것일까?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똑바로 그의 아내 서지은의 묘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익숙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묘비 앞에 자신들의 작은 꽃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그는 그저 숨을 죽인 채 2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잠시 동안 묘비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등에서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소매를 끌며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하마터면 바람소리에 묻혀버릴 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 속삭임은 천둥처럼 민혁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오빠, 엄마한테 자장가 불러달라고 하자. 그 별님 노래 말이야. 순간 박민혁의 세상이 멈추었다. 시간이 멎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별님 노래. 그것은 세상에 오직 그와 지은, 단 2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지은이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웠다던 가사도 없는 그들만의 자장가.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녀는 언제나 그의 귓가에 그 멜로디를 나직하게 흥얼거려주곤 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인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든 물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얼어붙은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5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아이들의 작은 속삭임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묘역에는 다시 정정만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박민혁의 세상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한 채 아이들이 놓아두고 간 작은 겨울꽃과 자신이 가져온 국화꽃이 나란히 놓여있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을 묻는 김 비서의 메시지였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1000명 그룹의 총수 박민혁이라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온몸을 휘감는 거대한 혼란 때문에 굳어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비현실적이었다. 익숙했던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최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지만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가능성들이 서로 엉켜 폭발하고 있었다. 함정인가? 그의 이성이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보냈다. 1000명 그룹의 막대한 부를 노린 자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일지도 모른다. 그의 라이벌 혹은 아버지의 유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배다른 동생 박치원의 짓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만의 비밀이었던 별님 노래를 알아냈단 말인가? 아니면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쳤다. 아니면 기적인가? 아내가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고 간 것인가? 그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존재했던 아내의 흔적, 그 신락 같은 희망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오히려 끔찍한 독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희망을 붙잡는 것이 두려웠다.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의 절망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잔인한 진실이든 감미로운 거짓이든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그룹 본사로 돌아온 그는 평소의 냉철한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김 비서를 불렀다.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김 비서,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네.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 이름이나 그룹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네. 자네 선에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게. 민혁은 오늘 아침 묘역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이들의 인상착의와 그들이 했던 말까지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다. 김 비서는 그의 상사가 이토록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 아이들을 찾아 누구의 아이들인지, 왜 그곳에 왔는지,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 단 아이들이나 그 보호자가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 안 되네. 그림자처럼 움직여주게. 김 비서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비공식적인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묘역관리사무소의 낡은 방문객 기록부터 주변 지역의 CCTV 영상까지. 그는 거미줄처럼 얽힌 정보들을 하나씩 엮어나가기 시작했다. 민혁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에 결제하고 화상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자꾸만 아이들의 작은 속삭임과 그렁그렁한 슬픔이 담겨있던 아이들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은 놀랍도록 아내를 닮아 있었다. 이틀 뒤 김 비서가 마침내 보고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는 얇은 서류 봉투를 민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 몇 장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박한별, 박세별, 만 5살, 별과 샛별.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이름이었다. 아이들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그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서지수. 아내 서지은의 3살 터울 친언니.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울부짖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민혁과 박씨 집안의 모든 연락을 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서지수가 아이들의 보호자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선명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김 비서가 두고 간 서류 속 주소는 박민혁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형벌의 시작점과도 같았다. 그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는 확인해야 할 진실과 마주해야 할 과거를 향해 차를 몰았다. 강남의 화려한 마천 루드를 뒤로하고 그의 차는 점점 더 낡고 낮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서울의 외곽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 서지은이 살았던 세상. 그가 사랑했지만 결국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였다. 그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지수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 날,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던 여자. 당신과 당신네 집안이 내 동생을 죽였어. 증오로 가득 찼던 그 눈빛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는 그저 동생을 잃은 여자의 히스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눈빛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비게이션은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민혁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수십억 원짜리 차와 값비싼 코트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동네의 풍경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올랐다. 녹슨 철제 대문 앞.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안쪽에 그의 운명을 뒤흔들지도 모를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서지수였다. 그녀는 민혁을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놀라움은 곧바로 차가운 경계심과 깊은 증오로 변해갔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등 뒤, 집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얘기 좀 합시다. 처형.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형, 그딴 소리 집어치워. 당신한테 내 동생 이름 팔 자격 없어. 지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혁은 손으로 문을 막아섰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대화 방식이었다. 아이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습니다. 처형의 노후까지 부족함 없이 살게 해드리죠. 원하는 액수를 부르십시오. 그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수표책을 거칠게 쳐냈다. 수표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공허한 소리를 냈다. 돈 아직도 당신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오만함이, 그 지긋지긋한 돈이 내 동생을 죽였어.
그녀의 절규에 집안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작은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지수는 다급하게 몸으로 문틈을 막으며 소리쳤다. 가 당장 여기서 사라지라고. 이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 당신의 더러운 돈 필요 없단 말이야. 그녀가 필사적으로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다리 뒤로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문 밖의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혁과 아이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민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 위로 10년 전 처음 만났던 20살 서지은의 모습이 겹쳐졌다. 장난기 어리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었던 그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인매까지. 아이는 살아있는 서지은의 축소판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갔다. 하고 내려앉았다. 한별아 들어가. 지수가 아이를 등 뒤로 감추며 소리쳤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닫아버렸다. 쾅! 굳게 닫힌 철문은 그와 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민혁은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지수의 격렬한 저항과 아이의 얼굴. 그 어떤 DNA 검사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박민혁의 현재와 과거를 나누는 경계선과도 같았다. 그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방금 전 마주했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내를 너무나도 닮은 그 얼굴. 그 얼굴은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그는 차로 돌아와 시동도 걸지 않은 채 10년 전의 시간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의 박민혁은 25의 젊은 사자였다. 1000명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그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고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됐다. 그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의 보고서와 숨막히는 이사회, 그리고 차가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웃는 법을 잊었고 마음을 여는 법은 배운 적도 없었다. 그런 그의 세상에 서지은은 우연처럼, 그러나 운명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대학가 작은 골목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햇살처럼 맑고 따뜻한 여자였다. 비에 젖은 채 우연히 들어간 그녀의 가게에서 민혁은 난생 처음으로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그 향기보다 더 싱그러운 그녀의 미소를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도 깊게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가게에서 세상의 모든 갑옷을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굳은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가 흥얼거리던 이름 없는 자장가는 그의 지친 영혼을 잠재우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운 유리성과도 같았다. 그 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혁의 새어머니인 윤여사와 그녀가 데려온 아들이자 민혁의 배다른 동생인 박치원. 그들에게 고아 출신의 서지은은 박씨 가문의 완벽한 그림에 튄 더러운 오점일 뿐이었다. 윤여사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박치원은 형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들은 민혁이 지은에게 깊이 빠져들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민혁이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뉴욕에 한 달간 출장을 가게 되면서 터졌다. 그것은
윤 여사가 아들의 능력을 시험한다는 명분 아래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 민혁은 떠나기 전날 밤 지은에게 청혼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릴 작정이었다. 그가 떠나고 일주일 뒤 윤 여사는 지은을 평창동 본가로 불렀다. 지은은 처음 와보는 거대한 저택의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윤 여사는 값비싼 차를 내어주며 대리석처럼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지은 양, 앉아요. 어려운 걸음 했을 텐데. 그녀는 지은의 앞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다. 뉴욕에서 열린 파티에서 민혁이 유력정계 인사의 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윤 여사의 설명은 달랐다. 민혁이는 곧 이 아이와 약혼할 걸세. 우리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야. 아닐 거예요. 민혁 씨는 저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윤 여사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건 젊은 날의 불장난일 뿐이지. 민혁이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자네 같은 아이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 그녀는 마지막으로 통장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자네 동생 지수 양 말이야. 학비도 대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텐데. 이건 내가 주는 작은 성의일세. 이걸 받고 조용히 민혁이 인생에서 사라져주게. 만약 어리석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네 동생의 미래까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지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유일한 가족인 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장을 든 채 저택을 걸어 나왔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민혁이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텅 빈 꽃집과 윤 여사가 내민 은행 입금 확인증, 그리고 당신과 나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나를 잊으세요. 라는 차가운 내용이 담긴 가짜 편지 한 통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박민혁이 차가운 현실과 싸우고 있는 동안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곳은 온기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욕망과 시기만이 존재하는 얼음의 성이었다. 성의 주인 윤 여사와 그녀의 아들 박치원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치원은 형에 대한 소식을 물어왔다. 그의 정보원은 박민혁이 최근 며칠간 보인 이상한 행적에 대해 보고했다. 최고급 세단이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동네에 나타났고 어떤 여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치원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이 요즘 이상합니다. 어머니,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아요. 회사 일도 겨우 손에 잡는 것 같고요. 윤 여사는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깊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내 형은 언제나 제 몫은 해내는 아이야. 그저 죽은 계집의 기일이라 잠시 감상에 젖었겠지. 하지만 그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이들이... 치원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윤 여사의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눈빛이 비로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라고. 그 순간 윤 여사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박민혁을 떠나보내기 위해 서지은을 만났던 날. 그때 그녀는 분명 지병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그때 이미 뱃속에 있었다면
그 끔찍한 가능성이 그녀의 완벽하게 계산된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돈과 권력으로 짠 그녀의 거미줄은 서울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다. 박지원이 가져온 희미한 단서는 그녀의 손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정보가 되어 돌아왔다. 서지수가 5살짜리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의 출생 신고서에 아빠 이름이 비어 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 설마 그 아이들이 형님의 아이들이라는 말입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1000명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자신의 입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박민혁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윤 여사와 그는 영원히 이 집안의 이방인으로 남게 될 터였다. 윤 여사는 대답 대신 차갑게 웃었다.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박민혁이 확신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 아이들이 박민혁의 핏줄이라는 증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존재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해. 없애다니요? 어떻게... 어리석긴. 윤 여사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어. 그저 저들이 스스로 이곳을 떠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쥐는 구석에 몰리면 알아서 다른 구멍을 찾아 도망가게 되어 있어. 그녀의 음모는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서지수의 뒷조사를 했다. 그녀가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가느다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며칠 뒤, 지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갑자기 일손이 남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봉제 공장 사장이 미안한 얼굴로 그녀에게 이번 달까지만 나와달라고 말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희미한 암시와 함께였다. 지수는 망연자실했다. 갑자기 모든 돈줄이 막혀버렸다. 월세 낼 날은 다가오고 아이들 분유값도 없었다. 박민혁이 다녀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에,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진짜 위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혁은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벽에 처음으로 부딪혔다. 서지수의 증오에 찬 눈빛과 아내를 빼닮은 아이의 얼굴은 그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굳게 닫힌 철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저 문을 힘으로 부수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문 너머에 있는 마음을 여는 법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아내를 그리워한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자신의 슬픔 속에 가두어 두었을 뿐 그녀가 살았던 세상과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지수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다. 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어리석은 시도도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아이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회장님의 가장 은밀한 눈과 귀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이들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민혁에게 보고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낡은 어린이집,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걷는 골목길,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러 와 지친 얼굴로 웃어 보이는 모습까지
민혁은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들을 스크린을 통해 훔쳐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얼마나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감기에 걸리는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평생 발 들여본 적 없는 그곳에서 그는 어색하게 서서 여자아이의 원피스와 남자아이의 운동화를 골랐다. 그의 손에 들린 옷들은 너무나도 작고 가벼워서 오히려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 이름으로 아이들의 집에 옷과 장난감, 그리고 최고급 영양제들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서툰 노력은 오히려 지수의 경계심만 키울 뿐이었다. 지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선물 상자들을 받자마자 그대로 경비실에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난을 동정하는 그 어떤 손길도 거부했다. 민혁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윤 여사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지수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마지막 남았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게 된 날, 지수는 차가운 방 안에 앉아 텅 빈 쌀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는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그 속에서 딸 새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앓기 시작했다. 아이는 밤새 열에 들떠 끙끙 앓았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둘러엎고 비오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늦은 새벽, 텅 빈 골목길에는 택시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은 어둠 속에 숨어 그녀의 집을 지켜보던 김 비서의 차 안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각, 민혁은 집무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당장 내가 가겠네. 그의 차가 빗길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모든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가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수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수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경악했지만 이제는 그와 다툴 기력조차 없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품에서 축 늘어진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지수에게 소리쳤다. 타요. 그리고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1000명 그룹 소유의 최고급 종합병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 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아이에게 매달렸다. 민혁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수백만 원짜리 원짜리 수트는 빗물과 아이에 의해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복도 한쪽 구석에서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돈을 경멸했지만 그 돈의 힘이 지금 조카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했던 증오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샛별이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잠들어 있었다. 박민혁은 꼬박 하룻밤을 아이의 침대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셔츠는 그가 지난 난 몇 시간 동안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지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박민혁이라는 남자를 증오하고 저주했다.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본 것은 달랐다.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질주하던 그의 절박한 얼굴, 내 딸이라고 외치던 그의 처절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모습.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냉혹한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증오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동생이 죽기 전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담긴 동생의 마지막 진심을 이제는 그에게 전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민혁은 그녀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었다. 이야기 좀 해요.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의 빈 벤치에 마주 앉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지은이가 남긴 거예요. 민혁의 시선이 낡은 나무 상자에 멎었다. 그는 손을 뻗어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지은이는 죽기 전까지 이 상자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언젠가 아이들이 정말 위험해지거나 혹은 이 아이들의 아빠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원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이걸 전해주라고.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아이들의 삶이 더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당신의 눈을 봤어요. 당신이라면 지은이의 마지막 진심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상자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이걸 읽고도 당신이 아이들을 원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하고 텅 빈 저택.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재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고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노랗게 빛이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사랑하는 민혁 씨에게 라고 적힌 익숙한 아내의 필체였다. 민혁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도 말아요. 당신을 떠나야만 했던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편지는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윤 여사의 협박, 유진그룹 딸과의 약혼 이야기, 그리고 동생 지수를 볼모로 한 잔인한 거래까지.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미래에 내가 오점이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가 몰랐던 아내의 5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아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이 아이는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중간 페이지. 오늘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 한별이와 샛별이. 당신이 좋아하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당신의 얼굴이 보인다. 마지막 페이지.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민혁 씨,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부디, 당신은 행복해야 해. 꼭.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박민혁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참회와 고통의 절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아내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의 눈물이 마를 때쯤 그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밤새 이어진 울음이 멎었을 때 박민혁의 서재에는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후회가 그의 영혼을 남김없이 불태운 자리에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재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복수자이자 이제라도 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그 낯선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계산적이고 신속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울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김비서, 아이들의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해주게.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오늘 안으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받아내도록.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그는 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동생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처형, 접니다. 그의 목소리에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들과 함께 잠시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오십시오. 더 이상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지수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한적한 별장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 평창동의 본가로 향했다. 그가 태어났고 자랐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던 그 거대한 성으로 향하는 사자의 발걸음이었다. 그가 저택의 거실로 들어섰을 때 윤 여사와 박치원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구나. 윤 여사가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천한 것들과 엮여서 회사 이미지만 망칠 셈이냐, 어서 정리하거라. 박치원 역시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형님,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는 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서 털어버리시고 형님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아내의 일기장과 편지를 티크 원목 테이블 위로 던졌다. 텅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윤 여사와 치원의 시선이 일기장으로 향했다. 윤 여사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죽은 애가 남긴 유품인가 보구나. 그런 걸 왜 여기까지... 제 아내가 남긴 유언입니다.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5년의 시간에 대한 고발장이기도 하지.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두 사람의 영혼을 꿰뚫을 듯 이글거렸다. 당신들이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이제는 내가 모두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세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박지원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윤 여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혁은 그들을 비웃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죽은 사람의 글은 믿지 못하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침부 확률 9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박지원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민혁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들이 없애버리려 했던 내 가족이라고. 이제 내가 그 아이들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돌아섰다. 더 이상 이 추악한 공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잠깐, 설아, 윤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어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다 널 위해서였다. 너와 1000명 그룹을 위해서. 민혁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내 아이들을 버린 원수일 뿐이지. 오늘부터 나와 당신들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1000명 그룹에서 당신들이 설 자리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미련 없이 저택을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 윤 여사의 광기 어린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방황이 끝나고 마침내 사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혁의 선전포고는 평창동 저택에 겨울보다 더한 한파를 몰고 왔다. 윤 여사와 박지원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박민혁이 자신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먼저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은 치밀하고도 악랄했다. 그들은 박민혁을 1000명 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박지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열사의 재무팀과 결탁하여 박민혁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와 조작된 회계 장부. 그것은 전문가가 보아도 쉽게 진위를 가려내기 힘든 정교한 함정이었다. 이것만 터뜨리면 형님은 끝입니다. 어머니. 박지원의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번뜩였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사회는 물론이고 주주들도 그를 신임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룹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윤 여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실수 없이 처리해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박민혁, 그 오만한 녀석이 제 아비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결국 스캔들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박민혁은 빛 속에서 자신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부였다. 김비서는 그의 가장 충실한 부관으로서 그룹 내부에 퍼져 있는 적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박지원 전무 쪽에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일부 이사들과 언론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민혁은 보고를 받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했다. 덫을 놓고 있군. 우리가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내버려 두게. 우리는 그 위에 덮어줄 흙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날부터 민혁과 김비서는 밤을 새워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다. 치원이 꾸미고 있는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며 그 돈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비서는 5년 전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의문의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윤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자선재단에서 5년 전 서지은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로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기부금으로 처리되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시기와 액수가 너무나도 절묘했다. 민혁은 직감했다. 그것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00명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박지원은 윤여사파의 이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박민혁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민혁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장님은 수년에 걸쳐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고 그가 내놓은 증거들은 그럴듯해 보였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민혁에게 쏠리는 순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좋은 연극이었습니다. 박지원 전무. 하지만 각본이 엉성하군요. 그는 치원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회계장부의 허점,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폭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윤 여사와 박지원의 비밀 계좌라는 것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치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민혁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돈으로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궁금하시겠지요. 그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5년 전 윤 여사의 재단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에 대한 추적 보고서였다. 그 돈은 한 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 브로커는 당시 지은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원무과장을 매수했다. 지은은 그 직후 병상이 부족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 당했다.
그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신들은 내 아내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돈으로 내 아내의 마지막 희망을, 그녀가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살인과 다름없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별이와 샛별이의 환하게 웃는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박지원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다. 민혁은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창가로 다가가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는 아내의 명예를 지켜냈고 아이들을 지켜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진짜 봄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하지만 1년 전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만들었던 그 지독한 겨울과는 달랐다. 오늘의 겨울 아침은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수정처럼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박민혁은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그의 옆자리와 뒷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침묵 대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빠, 오늘 엄마한테는 무슨 색깔 꽃 보여줄 거야?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샛별이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백미러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글쎄, 샛별이는 엄마한테 무슨 색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노란색 햇님처럼 따뜻한 색깔.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운전석 옆에 앉은 한별이가 동생의 말에 점잖게 덧붙였다. 저는 파란색이요. 하늘처럼 시원한 색깔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아빠는 엄마가 좋아하던 하얀색 안개꽃을 가져가야겠다. 우리 세 사람 꽃이 모이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다발이 되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의 묘역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 걸음을 멈췄다. 1년 전 그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슬픔과 충격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리움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들만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다. 아빠가 사준 따뜻하고 푹신한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들은 작은 눈사람처럼 뒤뚱거리며 묘비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온 노란색 프리지아와 파란색 델피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민혁은 그 옆에 풍성한 안개꽃 다발을 놓았다. 하얀 눈 위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꽃들은 마치 이른 봄이 찾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엄마, 저 한별이에요. 저 이제 신발끈 혼자 묶을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엄마, 나는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어. 아빠가 엄마 보여주라고 액자도 만들어줬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다. 민혁은 한 걸음 뒤에서 두 아이와 아내의 조용한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지난 일 명간 비로소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아이들의 서툰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그에게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윤 여사와 박지원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민혁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뿐이었다. 한참을 제잘거리던 샛별이가 문득 민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 엄마한테 노래 불러주자. 그 별님 노래. 그 말에 한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두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먼저 나직하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서툰 허밍 위로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포개졌다. 가사 없는 자장가. 세상에 오직 그들만이 아는 사랑의 노래. 그 노래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하늘로 퍼져나갔다. 노래는 구름을 넘어 별들을 지나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에게 분명히 닿았을 것이다. 노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그의 차가웠던 심장을 남김없이 녹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아내의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아, 내게 세상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을 보내줘서 고마워. 우리의 봄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야.